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금 재무제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재무제표를 먼저 좀 알아보자 해서 지난 시간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 어떤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는데 작성하고 표시할 때의 일반적인 사항, 즉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제표의 항목과 금액을 표시할 때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자, 회사의 재무 관련한 사항을 표시한 모든 표가 재무제표고,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거기에 주석까지 포함한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무제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제표에 대한 법률, 재무제표와 관련한 법률과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의 어떤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무제표는 결국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법 그리고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상법을 보면 상법 제447조에 보면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조문을 보시면 제1항에 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그럼 어떤 서류? 자, 첫 번째 대차대조표. 자, 이 대차대조표라는 말,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대차대조표는 우리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재무상태표. 자, 상법에서만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상법 위에 다른 법률과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는 다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겁니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법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뭐냐? 자, 서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단 다만부터 일단 놔두고요. 서류를 말한다라고 하고 뭐냐? 자본변동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일 때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 그러면 결국 상법상으로 보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 우리 이제 BS 이렇게 말하죠. 대차대조표 또는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말하는데, 재무상태표와 자, 손익계산서와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거, 자, 이 네 가지를 상법에서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이제 외감법 이렇게 말하죠. 외감법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에다가 현금 흐름표와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외감법은 뭔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상법은 회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외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들 중에서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들한테 적용하는 법률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를 것이다. 자, 그래서 외감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외감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에 정의해서 재무제표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자, 상법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본변동표, 다음에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 네 가지를 재무제표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법은 회사 일반적인 회사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회사들이고 그런 이제 규정이고,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외관법에서는 자, 재무상태표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본변동표도 재무제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외관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빠져 있고,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현금 흐름표와 거기다가 이제 주석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외관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죠. 상법에서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은 지금 없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 여기에는 외관법에서는 또 빠져 있어요. 자, 약간 불일치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회계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에서 자, 제1001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으로 공시한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 이 KIFRS는 기본적으로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거죠. 상장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상장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관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외관법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었어요.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는데, 상법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어쨌든 이 상법이 모법이잖아요. 그 상법 모법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로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를 자, 주석의 하나로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하는 안에는 자, 1번, 2번은 뭐에 대한 세부 설명, 3번 또 무엇에 대한 세부 설명, 이렇게 세부 설명을 번호를 달아서 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들을 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주석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표시되는데, 그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가지고 이 주석 중에 하나로, 이 수많은 주석들 중에 하나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서 주석 중에 하나로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상법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전체 주석의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별도로 하나의 재무제표로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외관법 상으로, 외관법과 이 IFRS 상으로는. 자, 어쨌든 주석 중에 하나로 공시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법의 내용을 반영을 했다. 자, 이 내용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동일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동일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쨌든 외부 감사 대상이 되지만 상장되지 않아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 회사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자, KIFRS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종류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한테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관법을 기준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외관법 상으로는 자, 이렇게 외관법 상으로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 주석을 자, 재무제표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자, 주석의 하나로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제출 그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재무제표가 그럼 작성되고 나서 재무제표를 어디에 언제까지 누구한테 제출할 것이며 보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일에 6주간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관법에서 나오는 그 외부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내부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6주간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감사는 또 4주 내에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게 다시 또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에 제출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총회 전에 2주가 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일에 1주간 전부터는 본점에서 5년, 그 다음에 지점에서 3년간 그 이사는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비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에 또 제출되어서 정기총회에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회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도 받고 이사회 승인도 받고 회사에 있는 그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총회에 제출되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 받고 나서는 대차 대조표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 이는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비치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상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외관법에서는 훨씬 더 이해관계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 즉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 규모가 큰 회사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앞에 상법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외부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걸 살펴보면 자, 외감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은 자,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법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제출 대상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권 상장법인인 회사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자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회사. 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 총액 자체가 1천억 원 이상이면 비상장 회사이지만 굉장히 대형 비상장 회사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상장법인인 회사와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등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직후에 전자문서 형태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금융위원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금융위원회 안에 또 있습니다. 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그 외부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다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에도 그 감사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외부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를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감사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증권선물위원회 등은 그 감사 보고서를 또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되고 또 회사는 또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장법인인 회사하고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회사는 외부 감사인한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시 또 재무제표를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상법과 외감법의 규정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표시하는 여기는 이제 일반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원칙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과 금액을 표시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 국제회계 기준 KIFRS의 기준서 제100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공정한 표시 그리고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자, 여기 재무상태 또 나와 있네요. 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빼지고, 재무상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자,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자, 이렇게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식 요건에 따라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자,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표현하라. 요건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표현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공정한 표시.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서 충실하게 표현하라.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게 표시하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뭘 공정하게 표시하는 걸로 보는 거냐?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정한 표시라고 하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이것은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는 자, 계속 기업을 평가하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작성하라. 자, 계속 기업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일반 사항으로서. 자, 계속 기업. 자,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망할 가능성이 없나? 이거를 그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없다. 또는 높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속 기업,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이럴 때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 즉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로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 활동을 중단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기업을 청산한다 또는 경영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자, 두 번째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산 또는 경영 활동의 중단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런 의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청산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죠. 청산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만약에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경영진은 이 회사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당연히 공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기업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원칙, 일반 원칙으로서 세 번째, 발생기준 회계. 보통 우리가 발생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발생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회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발생기준 회계는, 자,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즉, 이 현금 흐름 정보라고 하는 거, 현금 흐름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뭡니까?
현금 흐름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흐름 정보가 들어가 있는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에 따라서 발생 기준 회계를 적용해서, 즉 발생 주의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네 번째, 자,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자, 이 중요성, 통합 표시가 이후에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강의할 때도 이 통합 표시, 뭐 구분, 통합 표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중요성과 통합 표시를 보시면 유사한 항목들끼리 유사한 항목이 있어. 그 항목으로 보면 유사한데, 근데 그 항목별로는 항목으로 보면 유사하지만 중요도가 다르다. 그러면 그 중요성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중요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유사하지만 중요도가 중요하면 당연히 구분해서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성격 자체가 다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그런 항목의 경우에는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그 항목들을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그런 항목들하고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 그러면 그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다른 유사한 항목들하고 그냥 통합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재무제표에 다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서, 자, 다섯 번째, 상계. 자,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은 자산하고 부채, 수익하고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마라. 즉, 자산이 만약에 100원이 있고 부채가 50원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상계해가지고 그냥 자산 50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익이 100원이 있고 비용이 60원이 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상계해서 수익 40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자산은 자산대로 자산 100원, 부채는 부채대로 부채 50원, 수익은 수익대로 수익 100원, 비용은 비용대로 비용 60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별히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상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그리고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구분해서 표시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상계하지 마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자,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강의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나오잖아요. 그죠? 재고자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원. 대변에 원래 재고자산이 원래 이게 얼마짜리였냐? 원래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짜리였다 생각해 봐요. 이게 원래 1,000원짜리였어. 그러면 재고자산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품이라고 생각합시다. 상품이
상품이 원래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다는 거야? 1,000원 주고 상품을 사왔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창고에 지금 상품이 1,0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의 시가가, 공정 가치가 100원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보다? 원가보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할 거냐? 재고자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재고자산 가치를 바로 직접 재고자산 100원 해가지고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재고자산을 감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직접 재고자산을 감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원 해서,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직접 바로 감하지 않고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직접 차감하는 거고, 이거는 간접 차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건 기본적으로 대변에서 잔액이 나오니까, 이거 회계를 조금 초보이신 분들은 대변에 잔액이 나오니까 이것도 부채 항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대변에 잔액이 있지만 이건 부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대신 쓰는 거다? 재고자산이라는 자산 항목 대신에 쓰는 거예요. 대신 쓰는 겁니다. 재고자산으로 바로 직접 감해버리는 게 아니고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 쓰는 거예요. 대신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고 재고자산에 대한 일종의 마이너스 항목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항목. 그러면 지금 만약 직접 감해버리면 재고자산 원래 1,000원 있었는데 100원이 없어졌잖아요. 대변에서. 그러면 재고자산 잔액이 얼마 남아요? 900원 남죠. 그런 것이고, 자, 간접 차감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은 1,000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충당금에 100원이 있는데, 이 평가 충당금은 기본적으로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 잔액하고는 마이너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원인데 평가 충당금이 100원이 있으니까 평가 충당금까지 고려하면 장부상으로 재고자산은 900원 남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현재의 시가가 900원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하고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과 평가 충당금,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액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산과 부채의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신 쓰는 거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대신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계 표시를 상계하지 말라 하고 금지하고 있잖아요. 상계하지 마라. 그런데 요 두 개는 그냥 상계해가지고 100원, 1,000원, 100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상계해서 그냥 900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액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액 표시를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고 순액 표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할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오히려 상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때는 실질을 더 반영해주는 상계 표시하는 것을 하라는 거야. 그죠? 자, 이 경우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로서 든 것이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은
뭐 처분 대가에서 자산의 장부 금액, 처분 비용을 뺀 것을 처분 손익으로 한다. 자, 이거 예를 들고 있는데 KIFRS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상품을 판매한다 생각해 봐. 그럼 그때 자, 상품을 판매하는 거 이건 영업 활동이에요. 자, 이거는 이 영업 활동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회사가 주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거는 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거래예요. 그죠? 주된 수익의 원천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재고 자산의 판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영업 활동의 경우에는 자, 먼저 단위당 판매 가격 판매할 때 2,000원 받고 판매했답니다. 그리고 30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합니까? 그러면 현금 6만 원 받았어. 그 현금 6만 원 받은 거는 이거는 판매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판매가로 받은 거 이건 나의 뭐가 됩니까? 매출 수익이야. 그죠? 그래서 현금 6만 원, 매출 6만 원 해서 자, 이렇게 딱 수익을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내가 판매할 때는 2,000원에 판매했지만 원래 내가 사올 때는 내가 얼마 주고 사온 거냐? 원래 내가 사올 때는 1,000원 주고 사온 거야, 이거. 1,000원 주고 사온 거, 1,000원 주고 사온 거. 그래서 원가가 1,000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원가 1,000원짜리인데 지금 몇 개 팔았습니까? 30개 팔은 거 아닙니까? 판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결국 원가 3만 원짜리를 6만 원 받고 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분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상품 창고에서 빠져나갔죠. 판매했으니까. 그런데 그 상품은 내가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온 거다? 한 개에 1,000원 주고 사온 건데 30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상품은 3만 원어치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원가를 표시한 겁니다. 그죠? 상품 3만 원어치가 빠져나갔다. 판매 때문에 빠져나갔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뭘 표시한 겁니까? 이건 비용을 표시한 거예요. 수익과 비용 상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계하면 안 돼요. 그죠? 매출은 매출 수익은 매출 수익대로,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대로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가 한 개당 100원씩 나갔답니다. 판매 과정에서 어떤 판매 수수료가 나갔대. 그래서 단위당 판매 수수료 100원. 근데 3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판매 수수료가 총 3,000원 나갔죠. 그러면 자, 현금 3,000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때문에 나간 거다? 판매 수수료라는 비용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판매 수수료라는 비용, 그죠? 비용도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하고 판매 수수료라는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해서 비용이지만 구분해서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서로 상계 안 합니다. 그죠? 수익은 수익대로 표시하고 원가는 원가대로 표시하고 또 비용 안에서도 성격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얼마의 이익을 얻은 겁니까? 수익은 6만 원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가는 3만 원짜리였고, 그죠? 원가는 3만 원짜리였고, 그리고 판매 수수료도 3,000원 비용이 나갔어.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나는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27,000원만큼의 이 거래를 통해서 나는 27,000원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나는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비슷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비슷한데 달라. 자, 이번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 토지라는 유형자산이에요. 토지라는 유형자산이야. 자,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계속적으로. 근데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거지, 보유하면서 사용하는 거지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판매, 즉 매각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자, 토지 3만 원을 6만 원에 매각을 했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3,000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비슷하게 분개하면 자, 먼저 6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여기다 할까요? 자, 차변의 현금 6만 원 대변에는 토지 처분으로 수익이 들어왔네. 예를 들어서 토지 처분 수익 6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 토지는 원래 내가 살 때는 3만 원 주고 산 토지야. 그래서 토지의 원가가 3만 원짜리였어. 그래서 토지가 나갔어. 3만 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갔어. 그래서 수수료 3,000원, 현금 3,000원.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재고자산 판매할 때하고 비교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분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수익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업활동상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자,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경우, 이 활동은 이제 투자 활동인데, 이 경우는, 자, 토지 3만 원짜리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3만 원 나갔어요. 근데 현금은 6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액이 3만 원 생겼네? 그럼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해서 3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처분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이익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에 나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 3,000원 나온 거, 수수료 3,000원 어떻게 하냐? 이 수수료 3,000원 때문에 처분이익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3,000원 나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처분이익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분개돼요? 처분이익이 결과적으로 얼마 나오는 겁니까? 3만 원인데 3,000원이 줄어드니까 처분이익은 요거 하면 처분이익은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처분이익은 결과적으로 27,000원이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렇게 분개한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도 판매 수수료, 처분 수수료라는 그런 계정 과목을 안 쓴다 이겁니다. 처분 이익을 바로 그냥 줄여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구분해서 표시했습니까? 아니죠. 다 상계했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질을 더 반영해 준다 이겁니다. 반영해 준다. 이건 어차피 자주 일어난 거래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을 더 반영을 해준다면 이렇게 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마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6번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 지켜야 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6번째는 자, 보고 빈도인데, 자,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변경으로 보고기간이 만약에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자, 1년을 초과 미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시한다. 자, 앞에서 작성한 거는 딱 1년 동안의 재무제표야. 그런데 이번 재무제표는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1년에 미달해. 그러면 그 두 개의 재무제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교해버리면 되나? 안 된다 이거예요. 기간이 안 맞다 이거예요.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로 공시를 해줘야 된다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이 52주의 보고 기간을 선호하면 이러한 보고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서 7번째 비교 정보. 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한마디로 당기 재무제표만 딱 공시하는 게 아니고 당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당기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기 재무제표를 같이 비교 표시해주는 형태로 해서 같이 표시를 해줘라. 비교 재무 정보를 표시한다. 그다음에 8번째로 자, 표시의 계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표시하고 분류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이거.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표시하라.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 예외적인 경우 첫 번째로 자,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가 있거나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뀌었거나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르게 표시한 것이 더 좋을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바꿀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매기 동일하게 표시하고 분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표시를 변경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거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 뭐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속 기업 나왔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유사합니다. 자,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앞에 나왔잖아요. 유사해요. 뭐 비교 재무제표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앞에 나왔잖아요. 그 유사해요. 그죠? 그 유사한 내용들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내용이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사항에 보고 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표준적인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일반적인 표준 양식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K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 또는 형식, 양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기본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 너무 이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 해놓으면 적용하는 회사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자, 그 과정에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도가 좋을 수 있다, 좋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실무 적용 지침으로 어떤 양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무 적용 지침으로 양식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실무 적용 지침은 국제회계 기준의 기준서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이 기준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기준서와 그에 대한 해석서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서와 해석서를 말하는 건데 기준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기준서와 해석서를 말하는 거지 이 실무 적용 지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서와 해석서를 우리가 한국 재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고 실무 적용 지침은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예로서 그걸 보여주는 정도인 것이지 기준서를 구성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KIFRS는 기본적으로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 적용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다. 네,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부 조금 이게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